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전혜연,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8시 반쯤이었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단 김문기 처장 어떤 인물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언론에서는 핵심 관계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당시 상황이 진행될 때 실무를 맡았던 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무팀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15년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에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그 심사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심사 결과 특정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좀 유리한 점수를 준 것 아니냐. 흔히 말하는 화천대유. 그렇습니다. 또 컨소시엄 이런 관련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 환수 조항이 있는데 삭제되었다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관련된 거 아시냐? 크게 두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김문기 처장의 경우에는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검찰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다소 당황스러워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이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심적인 부담이 됐을까 하는 궁금증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미스터리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야말로 뭐 이렇게 중형이 좀 이렇게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은 검찰이 뭐 이렇게 피의자로 지금 뭐 이렇게 구속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단순한 참고인 조사 뭐 몇 차례 받은 그 정도인 거에 불과한데 과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과연 뭔가 이제 하는 건데 뭐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뭐 그 개발공사 자체적으로 내부 지금 자료를 유출한 혐의, 예. 정민용 변호사한테 뭐 내부 채점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채점 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출했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중징계 방침이 이제 좀 본인에게 전달이 됐다. 뭐 이런 도시공사 측에서 했던 중징계 방침.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징계 방침 가지고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잘 맥락이 안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로부터 하여튼 심리적인 압박을 상당히 받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뭘까? 이게 지금 의문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김문기 처장의 사망 소식에 이 대선 후보들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디로부터 압박을 받았을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요, 검찰이 수사를 심하게 해서 그 압박감 때문에 돌아가시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분이 어디서 압박감을 받았을까? 이 어디서 부분인 것 같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이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책임은 없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몸통만 놔두고 깃털만 잡는 검찰의 여당 눈높이 맞춤 수사가 비극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다른 당 대선 후보들의 책임의 화살은 직간접적으로 다 이재명 후보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찝어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검찰이 최근에 이제 수사를 집중하고 있었던 분야는 역시 이제 윗선이 누구냐 이 부분을 이제 규명하는데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결정적인 대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 얼마 전에는 유한기 전 본부장도 이제 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윗선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 윗선 수사를 지금 더 진행하기가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윗선이 과연 누구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야당 쪽에서는 뭐 그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그 가장 정점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기본적으로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사건들의 배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뭔가 이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정을 전제로 해서 일단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오늘 그 정의당이 내놓은 그 논평이 저는 굉장히 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딱 안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이재명 후보를 언급을 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장 공개적으로 지금 먼저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바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던 한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에 추모글을 잠시 올리기도 했고 조금 전에 그래도 인터뷰에 의해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안타깝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긴 입장은 표명하지는 않더라고요.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후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 김문기 씨의 이름과 사망 관련 소식을 접했을 때 누구지 하고 좀 헷갈릴 수 있었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이 김문기 씨를 잘 몰랐다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오히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김문기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정말 안타깝고 이제라도 편히쉬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때 부하 직원이었는데 내가 하던 업무에 어쨌든 관여된 분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하나 특검과 관련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회피하지 않고 직접 출석을 했었고 또 특검 관련 입장도 11월, 12월에 계속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정말 특검을 여러 번 요청을 했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특검이 진척되지 않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수사와 조사를 받던 인물 두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론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핵심 관계자이든 참고인이든 검찰로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거나 증언이 있어야지 수사를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일단 유동기 씨라던가 김문기 씨가 사망하면서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차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요? 예, 유한기 전 본부장도 지금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가 됐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른바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실무질 또는 핵심 관계자들이 사망을 하면서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후보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각 당 선대위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특검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선대위들도 여야 법사위에서 빠르게 시간 내에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의 상황은 좀처럼 진척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게 되면 결국은 특검을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딱 지금 이 대목에 와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좀 이렇게 늦추고 있는 그런 것이 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지역에서 사회단체들이 제기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실무 라인의 핵심을 이제 그분들이 4명을 꼽는데 정진상 지금 이제 그 후보 비서실의 그 부실장 비롯해서 지금 유동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어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분 그리고 이제 그 정민영 변호사 이렇게 4사람을 주로 이제 많이 꼽아 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정진상 그 부실장 같은 경우에 이미 지난번에 알려졌다시피 유동규 전 본부장 그 압수수색 그 직전에 전화 통화한 이제 기록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조사를 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윗선 수사를 한다 그러면 정진상 부실장부터 불러서 조사가 진행돼야 마땅한데 그 조사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체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다 보니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그야말로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이게 특검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뭔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진행이 일단 안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특검법 통과시켜서 특검을 실제로 진행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과연 대선 끝나기 전까지 이게 다 마무리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어떻게 보면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공세만 지금 서로 벌리고 있을 뿐이고
정치적인 공방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벌이고 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아마 어느 시점에 언젠가 가서는 특검이 이거는 진행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내년 대선을 이제 70여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또다시 터졌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리스크.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대목이긴 한데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책 얘기를 좀 자주 하려고 하는데 마이클 샌델도 만났고 그다음 부동산 세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가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정책 이슈들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윤석열 후보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또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좀 반영된 그런 행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좀 대형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어찌됐건 뭐 본인은 무관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야당들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들이 이 부분 또 상당히 또 공세를 앞으로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이 이슈 또 이 악재에 다시 또 발목이 잡힐 이제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상당히 지금 전략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대장동 리스크 잠복하다가 다시 터지고 잠복하다가 다시 터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후보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후보가 최근에 민생 행보라든가 정책 행보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는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이라고 해서 여당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선 후보의 주장을 법안으로 만드는 작업에 좀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장동 의혹이라는 사건이 워낙 장기화되고 있고 또 이번에 여러 사람이 숨지면서 국민들의 민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다만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의혹이 지지층 자체를 이탈시키는 데는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중도층을 어떻게 잡느냐가 두 여야 대선 후보의 앞으로의 어떤 판세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부인의 허위 경력 논란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선대위가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문제, 선대위 내용 부분은 다음 부분에 저희가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아들 의혹에 의해서 대장동 리스크까지 다시 오는 입장인데 어느 부분이 어느 후보에게 더 악재가 될까? 윤 후보가 지금 악재인 상황일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더 악재인 상황일까? 먼저 전혜연 평론가요. 저는 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이 앞으로도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런 글을 올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지탄받아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대선에서 당선되었다고 가정이 되었을 때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동안 사실상 공식적인 업무를 해왔거든요. 제가 사실상이라는 것은 법률에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진 않지만 정상회담에 같이 간다던가 네. 다른 해외 정상들이 방문했을 때 그 배우자들끼리의 회동을 가진다던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의혹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사인이 아니라 사실상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일각의 공세나 의혹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는 대목은요.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초기에 했었고 이게 기획 공세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공정을 주장했던 윤석열 후보의 핵심적인 가치 부분에 대한 의심이 또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또 뭐 선대위에서 내분이 터졌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둘러싼 뭐 의혹이라든가 그 글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만 굳이 선거의 과정에서 보자면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가족 리스크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악재가 더 리스크가 크다는 말씀 이종훈 시사평론가께서는요. 네, 지금 국민들이 이거 참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국면이긴 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순위는 역시 후보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죠. 그 다음이 배우자 의혹이고 그 다음이 자녀 의혹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 본인 의혹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본인 의혹이 좀 더 크죠.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그 고발 사주 의혹 비교하면 대장동 의혹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굉장히 위중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배우자 관련해서는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그 의혹이 더 크죠. 예. 그다음에 자녀 의혹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의혹이 불거진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후보자 본인 거는 일단 놔두고 가족, 배우자와 자녀 문제하고 한정시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상쇄되고 말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쪽에 뭐 거의 비슷하게 좀 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후보와 관련한 뭐 의혹 또 후보의 역량 이거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종훈 평론가님의 말씀에 뭐 좋은 말씀입니다만 조금 다른 지점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일 때 굉장히 급부상한 이유가 뭐죠? 가족을 비롯해서 본인의 측근이든 권력자이든 누구에게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일각의 어떤 신뢰 같은 것이 투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라기보다는 아, 그래. 그럼 윤석열 후보가 과연 본인이 외쳤던 공정을 실제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으냐의 어떤 역량적인 측면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가족 리스크가 아니라 공정을 정말 윤석열 후보가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는 또 다른 잣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네. 반론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정하지 않게 지금 평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뭐 그쪽에 이제 결함이 훨씬 더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객관적으로 좀 평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양쪽 다 물론 이제 의혹이 불거진 건 맞아요. 불거진 건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양쪽에서 워낙 이제 이전 투구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우선순위를 대강 이렇게 정해서 아마 볼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가족 관련한 리스크도 그렇고 본인 관련 리스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과거 그러면 대선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결정적으로 그러면 이 당락에 작용을 했는가? 했던 적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 네. 뭐 그 자녀들 관련한 그런 의혹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굉장히 치명타를 맞은 부분이 좀 없잖아 있죠. 그런데 그 이후 대선 과정에서 뭐 그 이명박 엑스파일도 나왔고 박근혜 엑스파일도 나왔고 했는데 별로 당락에 영향을 안 미쳤고, 최근 들어서 1년의 뭐 당내 경선 과정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네거티브전을 적극적으로 펼친 측이 별로 이득을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패했어요. 예, 당장 민주당 경선 결과도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이렇게 네거티브전을 펼치는 쪽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론님,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그릇 싼 거 가지고 낙마한 사례가 있어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부인이 가서 그릇 산다고 그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수행을 잘 못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국민들의 여러 가지 눈높이가 이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검증을 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역량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부분도 후보자를 판단할 때 국민들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